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은 인근에 있는 두 국가 중국, 일본과 저 먼 옛날부터 복잡 다단한 관계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를 식민지화했던 일본과는 그 히스토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우리가 침략을 당했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일본으로 원정을 떠난 적도 꽤 있답니다. 향후 한국과 일본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일본과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를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신석기 시대에 농경을 시작하고 청동기, 철기 시대에 이르러 문명과 국가를 만들며 나라의 형태가 점차 발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일본은 섬나라이다 보니까 중국과 한국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디고 문화도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일본이 문화적으로 문명화되려면은 중국이나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전파에 많은 부분을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들 중 일본과 처음으로 교류의 물꼬를 튼 국가는 의외로 가야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관과야인데 지금의 경남 김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인 이유로 일본과 가장 접촉을 먼저 시작하기 유리한 조건이었죠. 김해가 낙동강 하류에 있다 보니까 내륙의 자원들이 집산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바다로 나가서 수출이 가능하죠. 가야는 일본, 낙랑 등과 중개무역을 하고 특히 철을 수출하면서 고대시대 남해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바다 상권이 형성되었고, 심지어 이때 그 철이 화폐 역할을 할 정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야의 철기 문화를 일본이 적극 받아들여 일본이 이때 철기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고대시대 일본은 어느 한 국가가 일본 전체를 다 차지하는 형태가 아닌 쿤이라고 불리는 여러 작은 정권들이 일본 전체에 두루두루 분포해 있었습니다. 이 중 야마타이 쿤이가 가야의 철기 문화를 적극 수용하며 가장 강력한 쿤이로 거듭났고 4세기 초 야마토 정권으로 발전 확대됩니다. 그런데 4세기경 김해의 가야 그 위세가 급격히 하락하게 되는데요. 고대 한국에는 낙랑군 대방군이라는 중국 괴뢰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에 낙랑군 대방군이 고구려에게 해체당합니다. 그간 낙랑군 대방군과의 무역에서 고대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던 가야였는데 낙랑 대방군이 무너지면서 가야는 그 창구를 잃게 됩니다. 하필 이 시점에 고령, 합천, 의령 등 해안이 아닌 경북 내륙에서 새로운 국가들, 특히 고령의 대가야가 부상합니다. 육로 교통도 개발이 되고 경북 내륙의 국가들이 직접 철산을 개발하며 이 철기 교역의 새로운 유충지를 형성하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김해의 가야를 통해 선진 문물과 철기 문화를 수용하던 야마토 정권도 주요 바이어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본인들도 경제적으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야마토 정권에게 가야가 아닌 새로운 파트너가 등장하니 바로 백제였습니다. 일본의 야마토 정권은 4세기 때 아마 백제의 근초고왕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 처음 백제와 교류를 시작하며 이젠 백제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웃긴 건 역사서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신화집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일본 측 고자료, 일본 서기를 보면은 4세기경 야마토 정권의 진구 황후가 한반도 남부를 평정했다고 묘사를 합니다. 4세기에 김해의 가야가 약해진 건 369년 일본의 진구 황후가 군대를 이끌고 가야를 비롯한 경상도에 있던 소국 7개국을 평정했다고 하죠. 그렇게 가야 7개국을 평정한 뒤 진구 황후는 백제왕과 백제왕을 보필하던 장군 몽라근자를 만났는데 진구 황후의 일본 군대가 백제와 연합하여 남만이라고 불리던 전라남도 강진까지 진출한 뒤 그 지역을 백제왕에게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일본은 야마토 정권과 백제의 첫 만남을 이딴 식으로 왜곡하고 있으며 일본 구구 사람들은 곧대로 믿습니다. 일본 서기에서 말하는 진구 황후가 만났다는 백제의 왕은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4세기 근초고왕인데 실제로는 근초고왕이 경북 경남 인근에 분포하던 가야와 가야 소국들을 평정하고는 국가는 살려두되 백제의 속국으로 소속시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는 근초고왕의 업적을 진구 황후의 업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반대로 진구 황후의 업적을 한국에서 근초고왕의 업적으로 바꾼 건 아니냐고요? 일본 서기에는 일본 병력이 가야 7개국을 평정한 과정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경북 지역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정벌하러 왔다면 남해안에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야지 어떻게 경북 지역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냐는 겁니까? 반면 수도가 서울이었던 백제 입장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일본 서기에서는 진구 황후가 남쪽의 오랑캐라고 쓰여진 이 전남 강진을 점령해 근초고왕한테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 일본 기준 전라남도 강진이 어떻게 남쪽입니까? 북쪽이지.
하지만 백제 기준에서는 강진이 남쪽은 맞죠. 그러니까 4세기 진구 황후가 한반도 남부를 평정했다는 건 백제 근초고왕의 업적을 뺏어온 것이며, 더 말도 안 되는 거는 일본이 이후 경남 김해에 임나 일본부라는 통치기구를 만들고는 한반도 남부를 식민 통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임나라는 기구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 측 자료인 광개토 대왕 릉비를 보면은 임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4세기 처음 관계를 맺었던 백제 가야 일본의 야마토 세 축은 이후로도 계속 상승의 길을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5세기에 접어들면은 세 나라가 신라를 심하게 압박합니다. 신라를 압박한다는 건 신라가 동맹관계에 있던 고구려를 건드리는 것이었으며, 5세기에 한반도를 호령하던 광개토 대왕이 나섭니다. 광개토 대왕 릉비에는 광개토 대왕이 기병과 보명 5만 명을 보내 신라에 침입한 백제 가야 외 연합을 임나 가야까지 내쫓으니 그들이 곧 항복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인들 스스로가 임나 가야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가장 유력한 설은 임나 가야는 한반도 남부 전체를 식민화해서 통치하던 기구가 아닌 가야와 그 소국들만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였고, 임나 가야의 운영 주체는 일본이 아닌 백제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가야와 인근 소국들은 백제의 관리를 받은 게 맞고요. 단 백제가 운영하던 임나 가야에는 일본인 용병부대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백제로부터 갖가지 문화적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가로 백제에게 군사적 증원을 해준 겁니다. 외교는 무조건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한편 5세기 광개토 대왕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일본의 야마토 정권 등 한반도 내 전쟁이 격화되고, 가야와 그 소국들은 고래들 싸움에 자꾸 새우들 등만 터지니 내륙 지방의 가야 사람들과 경남 김해에 있던 원래 가야 사람들 상당수가 전쟁을 피해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대부분 지배층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가서 자기들만의 정착촌을 일구었을 것이고, 문명 발전이 많이 뒤처져 있던 일본에 자연스레 선진 문물을 전파하는 문화 교류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던 거죠. 일본인들은 고대 시절 중국이나 한국에서 바다 건너와 선진 문물을 전래해준 외국 집단들을 도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중국보다는 한국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첫 도레인은 가야 도레인들이었습니다. 중국 측 기록을 보면 일본은 4세기 말까지 소와 말이 없었다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5세기경 넘어간 가야 도레인들이 소와 말을 처음 일본에 소개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무덤 제조 방식도 알려주었죠. 특히 가야인들은 토기 굽는 기술이 아주 우수했는데 토기 제조 기술까지 전래되었답니다. 일본에서 출토되는 토기들 중에서 이 한국에서 출토되는 가야 토기들과 매우 유사한 토기들이 있는데, 이를 스에키 토기라고 합니다. 스에키란 철이라는 뜻이며, 스에키 토기는 철처럼 단단하고 강한 토기라는 뜻이죠. 가야 도레인들이 주로 도착한 지역은 후쿠오카와 오사카였답니다. 신라 이야기를 안 했네요. 일본이 처음 교류에 물꼬를 튼 건 가야였지만 신라가 백제보다는 일본과 연을 먼저 맺었습니다. 그게 악연이었다는 게 문제죠. 경주에서 출발한 신라는 점점 국토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경남 해안까지 진출하자 일본 해적들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초기에 일본 본토에서 넘어오는 이 해적과 정육은 그 사이 애매한 존재들이 경남 해안가를 자주 약탈했습니다. 점점 해안가 약탈에서 내륙까지 들어왔고 신라와 일본의 충돌이 되게 잦았습니다. 3세기 참다 폭발한 신라의 14대 유래 이사금 때 정벌군을 보내 지금의 간사이 지방의 아카시시를 공격하니 한국 역사상 최초의 일본 원정이었죠. 정사 삼국사기에는 계획만 했을 뿐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른 모든 야사에서는 실제 가서 큰 전공을 세웠다고 나옵니다. 비단 한국 측 기록뿐 아니라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이 나고 조선 사신들이 일본을 방문하는데, 그때 사신 일부가 유래 이사금 때 신라가 일본을 침공한 적이 있다는 일본 측 기록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일본과 신라 사이의 갈등의 골은 일본의 잦은 침략으로 더 번졌고, 정점을 찍었을 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5세기 때 백제 가야와 연합해서 신라로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당시 신라의 뇌물마립가는 수도를 나와 북쪽 국경 지역까지 도망을 쳤고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해 일본군을 쫓아낼 수가 있었죠. 이후 18대 실성마립관 때의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왕은 외인이 대마도에 병영을 설치하고 무기와 군량을 쌓아두고서 우리를 습격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들이 이를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예군사를 뽑아 적의 진영을 격파하고자 하였다.
결론만 말하자면은 신하들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라는 늘 일본 원정을 어느 정도는 고려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듯 고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에 가야까지 서로 싸우며 각축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본도 이 판에 늘 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싸움이 격해지면서 일본도 이 판에서의 비중이 더 커집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7세기 한국의 삼국 통일전쟁은 일본에게도 엄청난 역사의 전환점을 초래했는데요. 일본의 델리시에 있는 이소노카미 신궁에 칠지도라는 신비스러운 검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국보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 델리시는 옛 야마토 정권의 세력권이었으며 칠지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XX4년 X월 16일 병호 정약년에 100번이나 단련된 철로 된 칠지도를 만들었다. 모든 병해를 피할 수 있으니 마땅히 공손한 제후 왕에게 줄만하다. 선세 이래 이러한 칼이 없었으니 백제 왕세자 기생성음이 외왕을 위하여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라. 이로 말미암아 백제의 근초고왕이 야마토 조정에 칠지도라는 영험한 신무를 하사해 주었으며 당시 백제는 일본의 야마토 조정을 동맹국이라기보다는 백제보다 아래에 있는 제후국 정도로 여겼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일본 일부 사람들은 근초고왕이 백제의 칠지도를 하사한 게 아닌 바친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느 지역에서도 고대 사회에서는 칼 혹은 검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사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다만 칠지도에 새겨진 글귀에 정확한 연도가 지워져 있어서 시기성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근초고왕이 하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아직기와 왕인 두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 배웠던 교과서에서는 근초고왕 때 아직기가 말 두 필과 제철 기술을 일본에 전파해 주었다고 하며 근초고왕의 아들인 근구수왕 때는 아직기와 왕인이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노노와 천자문을 전파해 주었다고 배웠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왕인의 가 무덤을 만들고 기리는 곳이 있으며 왕인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전남 영광에서는 왕의 축제까지 있다고 하는데 아직기와 왕인이 실존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한국 측 기록에서는 그 어떤 기록을 뒤져봐도 아직기와 왕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 흔적을 짐작해볼 만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으며 그렇다면 어쩌다 아직기와 왕인이 나왔느냐 하면 일본 측의 억측으로 얼룩진 일본서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극우사학계에서는 왜 한국은 일본 석인의 임나 일본 부설은 부정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아직기와 왕인은 인정하느냐며 반박해오기도 하죠. 5세기에 접어들면 광개토 대왕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일본의 야마토 정권 사이의 전쟁이 치열해지는데 이때 백제는 광개토 대왕과 싸우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군대를 지원받아 거듭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광개토 대왕에게 깨지기만 했고 광개토 대왕이 5만 병력으로 가야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가야인 다수가 일본으로 넘어가 도레인이 되어 여러 문물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은 광개토 대왕의 아들 외교의 달인 장수왕 때 처음 고구려와 야마토 조정이 수교를 맺었고 장수왕에게 수도 서울을 빼앗긴 백제는 부랴부랴 지금의 충남 공주인 웅진성으로 천도하는데 이때 백제의 국력이 크게 약해지면서 백제는 더더욱 일본 야마토 조정과 서로 의지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백제는 부요곤지라는 왕족을 대일본 전담 외교관으로 삼으며 두 국가는 계속 친선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당시 백제는 귀족들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했는데 국왕과 왕족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정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야마토 정권과의 외교력이었거든요. 6세기경 백제 25대 왕 무령왕은 부요곤지의 아들로 부요곤지가 일본에 있던 시절 후쿠오카 북쪽의 카카란 오시마에서 출생을 했으며 513년과 516년 일본의 백제 문화를 전파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무령왕과 왕비의 관을 분석해보니 이 관의 재료가 일본에서 많이 나는 금송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금송은 매우 단단하고 습기에 강하여 일본에서는 신성시되며 불단과 지배층의 관제로만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확실히 백제와 일본의 문화 경제적 교류가 남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무령왕의 뒤를 이어 백제 26대 왕이 된 무령왕의 아들 성왕 때는 귀족 노리사치계를 일본에 보내 불상들을 하사해주며 처음으로 일본의 불교를 소개해준 국가도 백제였습니다. 성왕은 노리사치계와 더불어 와박사, 경사 등 많은 기술가들과 유학자들을 파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왕이 불교와 더불어 여러 문물들을 보내준 시점이 신라 진흥왕이 백제 성왕을 배신해 한강을 꼴깍 삼킨 이후이면서 백제 성왕이 신라 진흥왕에게 반격하러 가기 이전 시점입니다. 그래서 성왕은 이런 대전쟁을 앞두고 선진 문물을 야마토 조정에 보내주는 대가로 군사적 원조를 받은 것이 아닐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백제의 성왕은 신라의 진흥왕에게 패배하고 전사합니다. 그간 백제가 가야의 보호국으로 있었는데 백제가 고꾸라지면서 남아있던 가야 전부 신라에게 병합되며 멸망해버렸습니다. 이때 가야의 유이민들이 대거 또 일본으로 넘어가기도 했죠. 백제가 전해준 불교는 야마토 조정에 불러일으킨 파급력이 컸습니다. 백성들이 믿기도 참 좋고 또 통치 이데올로기로도 사용하기 딱 좋은 게 불교였죠. 그래서 한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도 중앙 집권화하는 과정에서 불교부터 공인한 것이고요. 백제 성왕이 불교를 전달해준 이래 일본은 여러 창구에서 불교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쇼토쿠 태자라고 일본의 31대 천황 요메이 덴노의 둘째 아들이 특히 이 불교에 심취해 있었는데 백제의 승려 해총과 고구려의 승려 해자를 초청해와 스승으로 삼을 만큼 쇼토쿠 태자는 불교 수용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더불어 610년 고구려의 영양왕은 담징이란 승려를 일본에 보내주어 종이, 멍, 방화 등의 제작 기법을 알려주었다고 하며 그림에도 능통했던 담징은 나라시에 있는 호류지라는 절에 근당 벽화를 그려주었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백제의 해총, 고구려의 해자, 그리고 담징은 모두 한국 측 기록에는 없는 사람들이며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인물들이고 담징이 그렸다는 호류지 근당 벽화는 지금까지 남아있어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온 적도 있는데 지금 전해지는 이 근당 벽화는 나중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 등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미스테리가 더 많답니다. 또 일본 서기에만 등장하는 인물로 백제의 아좌태자가 있는데요. 일본에 처음 불교를 전해준 성왕의 아들이 위덕왕, 그리고 그 위덕왕의 아들이 아좌태자입니다. 아좌태자는 일본과의 외교를 담당하며 쇼토쿠 태자와 친하게 지냈고 쇼토쿠 태자의 초상화를 그려준 것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야마토 정권은 쇼토쿠 태자를 앞세워 백제와 고구려를 통해 불교를 적극 수용하였지만 일본은 토착 종교가 또 유독 강하지 않습니까? 불교 전례를 두고 불편해하던 세력도 있었습니다. 당시 야마토 정권의 조정은 모노노베시와 소가시 두 세력이 연합해 주도하고 있었는데 백제에서 전래된 불교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소가시는 불교 수용을 주장한 반면 모노노베시는 불교를 거부했습니다. 두 세력의 갈등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왕이 계승 분쟁까지 얽히면서 소가시와 모노노베시 사이 대규모 내전이 발생했고 불교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소가시가 승리하며 쓰이코 천황을 옹립했고 쇼토쿠 태자가 섭정을 맡으면서 일본은 공식적으로 불교를 공인합니다. 이후 쇼토쿠 태자는 더더욱 문화 개방의 문을 열었고 중국과도 적극적인 외교를 하였으며 소가시와 쇼토쿠 태자는 최초의 사찰인 아스카데라, 시텐노지, 호류지 등을 발원에 창건하였는데 이 모든 사찰들은 전부 백제에서 파견한 기술자들이 설계해준 것들이랍니다. 호류지에 소장하고 있는 관음 불상이 있는데 백제 기술자들이 만들어주었다고 해서 이름부터가 백제 관음상이고 최고의 조각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백제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면서 고구려와 중국으로까지 창구가 확대되며 일본의 불교 미술이 꼽힌 이 시기를 6에서 7세기의 일본은 아스카 시대라고 하며 아스카 시대를 개창한 장본인은 누가 뭐래도 일본의 쇼토쿠 태자와 그를 외교적, 기술적, 문화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백제였죠. 신라와도 아무런 교류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리적 다툼이 유독 많았지만 신라가 가야까지 먹고 나름 강대국으로 거듭나면서 신라도 최소한의 외교는 일본과 오가며 문화를 전파해주기도 했는데 특히 신라는 배 만드는 조선술과 제방을 만드는 축제술을 전파해 주었습니다. 이 기술에 힘입어 배와 제방을 만들며 연못, 그러니까 저수지를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아스카 시대의 연못을 한인의 연못이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신라와 백제가 적국으로 있는 이상 일본과 신라의 동맹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었습니다. 642년 백제의 의자왕이 신라 국경지대의 대야성을 함락시키며 신라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중요한 성을 뺏긴 것도 문제지만 당시 대야성에는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있던 것으로 봐서는 대야성은 김춘추의 영향권 안에 있던 성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신라 조정 내 토착 귀족들은 김춘추를 늘 벼르고 있었고 대야성이 백제 의자왕에게 넘어가면서 김춘추는 심각한 정치적 결함과 실책이 생긴 거죠. 김춘추는 사태를 만회하고자 먼저 고구려에게 넘어가 동맹을 제안하지만 거절당했고 다음에는 일본으로 넘어가 동맹을 제안합니다. 김춘추가 일본으로 가 있을 때 수도 경주에서는 신라 토착 귀족들이 비담을 내세워 반란을 일으켜 선덕 여왕을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이 비담의 난은 김유신에게 토벌당합니다. 이 비담의 난 이후에 김춘추가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일본 측 기록에는 김춘추가 훌륭한 풍채와 세련된 화술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나 김춘추가 일본에서 뭘 하고 뭘 얻어내왔는지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확실한 건 직접적인 동맹을 맺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춘추는 당나라로 넘어가 비밀리에 나당 동맹을 맺고 본인이 태종 무열왕으로 즉위한 이후 660년 일본의 오랜 파트너였던 백제가 나당 동맹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백제는 순식간에 멸망당했지만 남아있던 백제인들은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했고 일본은 이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며 일본도 삼국 통일전쟁에 끼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645년 시기적으로는 당나라와 고구려가 처음으로 맞붙어서 안시성에서 당나라가 패전해서 돌아가던 그 해에 일본의 야마토 조정에서도 아주 큰일이 있었습니다. 소가시의 불만을 품은 왕족 나카노오의 황자와 반소가시 일파였던 나카토미노 카마타리가 힘을 합해서 소가시 세력을 축출해낸 뒤 나카노오의 황자는 자신의 삼촌을 코토쿠 덴노로 옹립합니다. 천황은 코토쿠 덴노여도 실권자는 나카노오의 황자였으며 나카노오의 황자는 새로운 정치개혁, 이른바 다이카 개신을 발표합니다. 다이카 개신은 기존의 친백제 노선보다는 친당나라 노선을 표방하며 이른바 율령체제라는 당나라로부터 중국식 정치체를 수용하겠다는 정치적 개혁이었죠. 그러나 본인이 천황인데 조카가 실권을 품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은 코토쿠 덴노는 나카노오의 황자와 정치적 대립이 발생하는데 거의 모든 호족들과 신하들이 다 나카노오의 황자를 따랐던 겁니다. 코토쿠 덴노는 고립되었고 이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654년 사망합니다. 나카노오의 황자는 이전 천황이었던 어머니 사이메이 덴노를 다시 옹립시켰습니다. 정권을 다시 쥔 나카노오의 황자는 다시금 친백제 노선을 표방했습니다. 다이카 개신 때의 친당나라 노선은 자신보다는 삼촌 코토쿠 덴노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토쿠 덴노까지 없어져 이제 권력의 독보적 1인자가 된 나카노오의 황자는 백제와 친선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가운데 660년 신라와 당나라 동맹군이 백제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백제 멸망은 일본의 야마토 조정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간 오랜 파트너였던 백제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백제 멸망과 동시에 백제 부흥운동이 전개되죠. 지금의 충남 예산인 임존성에서 한때 좌평을 역임했던 복신이 승려, 도침과 함께 백제 전역의 부흥 항전을 자극하면서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복신은 일본에 서신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했고 일본의 나카노오의 황자와 사이메이 덴노는 적극적으로 백제 부흥을 돕겠다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이 시기 661년 사이메이 덴노가 사망하고 이제 나카노오의 황자가 차기 천황으로 즉위할 순서였는데 나카노오의 황자는 백제를 부흥시키기 전까지는 자신도 즉위하지 않겠다며 백제 부흥 전쟁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나카노오의 황자는 일본에 있던 백제 왕족 부여풍을 우선 임존성의 복신에게 보내주기로 합니다. 왕족이 있고 없고는 부흥운동의 정통성 부분에서 차이가 크잖아요. 661년 2월 복신은 군대를 동원해 백제의 옛 수도 사비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나라군의 거센 공격에 반격하지 못하고 다시 임존성으로 후퇴해야 했고 때마침 신라 지원병들이 도착해 백제 곳곳을 초토화시켜 나갔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백제의 성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충남 서천인 주류성이었습니다. 복신과 도침은 주류성으로 근거지를 옮겼고 이때부터 주류성이 백제 부흥운동의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임존성에서는 흑치상지 장군이 계속 남아 성을 지키며 임존성에서 부흥운동을 계속 전개합니다. 당시 망한 백제를 관리하던 당나라 측 장수가 유인궤였는데 유인궤는 사비성보다는 지금의 충남 공주인 웅진성이 백제 부흥군을 진압하기 더 용이하다고 판단해 근거지를 웅진성으로 옮겼고 이게 바로 웅진도독부였습니다. 그리고 661년 9월 일본에서 부여풍이 주류성에 도착했습니다. 복신과 도침은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으며 백제 곳곳에서 백제가 부흥했다며 백제의 지방 세력들은 주류성을 백제의 새로운 수도로 여기며 백제의 세력이 다시금 불이 붙는 듯 했습니다. 거기에 나카노오의 황자도 조만간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주류성에선 예기치 못한 내분이 발생하면서 어둠의 징조가 깔립니다. 도침과 복신 사이에 전쟁의 방향성에 대해 이견이 갈리더니 부흥운동군의 주도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결국 도침은 복신이 보낸 암살자에게 살해됐죠. 도침의 세력까지 포섭한 복신은 백제 부흥운동의 리더 겸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복신을 우러러봤고 또 모두가 복신을 따랐습니다. 여기에 복신에게 부여풍은 질투심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부여풍이 왕이지만 권한과 권력 그리고 인기까지 전부 복신이 다 독차지하고 있고 본인은 왕이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부여풍도 복신이 부른 거고 복신이 추대한 왕이다 보니까 복신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여풍의 피해의식도 작동한 것이 부여풍은 오랫동안 일본에 있느라 백제 본토에 대한 영향력이 전무후무했습니다.
반면 평생을 백제에 살며 부흥운동을 주도하던 복신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컸던 거죠. 당시 주류성 백제 부흥운동군에는 복신 및 백제인들과 부여풍 및 그를 따라 들어온 일본 장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 사이가 그렇게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부여풍은 왕에 대한 자의식 표출을 위해 주류성이 복신의 근거지라는 이유로 지금의 전북 김제인 피성으로 세력지를 옮기기로 합니다. 명목상은 피성에 식량이 많이 쌓여있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복신과 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부여풍의 노골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662년 12월 피성으로 옮기기는 했으나 663년 2월 신라군의 공격을 받아 다시 주류성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컴백했던 거죠. 복신에게서 주도권을 뺏어오려고 했던 부여풍의 의도는 실패했고 그럴수록 복신에 대한 부여풍의 불신과 갈등은 고조되어 갔습니다. 부여풍이 기대를 거는 건 조만간 일본이 보내준다던 지원군이었습니다. 복신도 왕이 자신을 꺼려하고 언젠간 자신을 제거하리라 예상을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복신은 부흥군 내부에 분열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부여풍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수를 친 건 부여풍이었죠. 부여풍은 군사들을 보내 복신을 기습 체포하였고 바로 처형시켰습니다. 여기서 부여풍은 복신의 목을 잘라 소금에 절인 후 효수해버렸습니다. 당연히 복신을 따르던 수많은 지방 성주들이 부여풍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663년 3월 일본에 가미스케 누노 기미와 카코가 이끄는 27,000의 일본군이 도착합니다. 이후 일본에서 추가적으로 1만 명과 5천 명을 두 차례 더 파견했다고 하는데 이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에 당나라는 7천여 명의 지원군을 웅진으로 파견하였고 신라 측에서는 문무왕이 직접 신라 장수 28명을 데리고 웅진으로 떠났습니다. 당나라 장수 중에서는 의자왕의 장남 부여융도 있었고 신라 장수 28명 중에는 김유신도 있었습니다. 다시 모인 나당 연합군은 6해군으로 나누어 주류성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육군은 주류성으로 직공하고 수군은 백강을 타고 오면서 일본의 수군과 싸운 이후 육군에게 군량을 수송하기로 합니다. 8월 17일 당나라 수군 170여 척이 먼저 백강을 차지하고 진을 친 채 일본 수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백강이 어디냐면은 지금 충남 서천에 가면은 장항 스카이워크라고 있는데 이 전망대에서 보이는 바다입니다. 딱 황해에서 강으로 들어가는 입구죠. 일본 수군 400여 척은 백제 기병의 언덕 엄호하에 서서히 강을 따라 당나라 군함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8월 27일 일본 수군도 금강에 도착했고 일본 수군은 빠른 기동력을 사용해 백병전을 주도하려고 했으나 당나라 수군은 어떻게든 백병전을 피하기 위해서 불화살을 계속 퍼부는 화공을 활용하였습니다. 하필 이때 바람이 일본 수군 쪽으로 세게 불고 있어서 불은 삽시간에 일본 전함에 퍼졌고 일본 수군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때르기에 당나라 군함은 크고 둔탁한 특성을 활용해 일본 군함을 들이받아 거의 400여 척 모두가 괴멸됐습니다. 이 전투가 백강구 전투이고 나당 연합군의 승리였습니다. 압도적인 병력 수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군이 패배한 이유는 1차적으로는 강 초입을 먼저 선점하지 못한 게 컸습니다. 주류성에서 일본 병력만 기다리던 부여풍은 소식을 듣고는 몰래 성을 나와 고구려로 도망을 갔고 백제 부흥군은 항복하였습니다. 백제 다음 나당 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나카노의 황자는 일본에 있던 백제 기술자들을 총동원하여 쓰시마섬의 가네다성, 규슈섬의 미즈성, 오노성, 가이성 등 요충지마다 산성을 축조해 방어에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나당 연합군의 다음 목표는 고구려였고 668년 고구려도 멸망했죠. 이후 나카노의 황자는 덴지덴노로 즉위합니다. 고구려가 멸망하자마자 신라의 문무왕은 덴지덴노에게 국교 회복을 요청해옵니다. 왜일까요? 신라가 싸울 상대가 새로 생겼다는 뜻이겠죠? 바로 신라마저 노리던 당나라였습니다. 덴지덴노 역시 오히려 신라와 수교를 맺으면은 신라가 방어 역할을 해주리란 믿음으로 국교 회복을 했고 이로부터 8년 후 신라가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며 전쟁이 끝이 납니다. 신라가 전쟁의 끝을 맺은 마지막 전쟁은 기벌포 해전이라고 바로 일본군이 백제 부흥군을 도와주다가 패배한 백강구 전투가 치러진 그곳이었으며 신라는 일본과는 다르게 강초입을 선점한 덕에 승리할 수 있었죠. 더 소름 돋는 거는 백제 멸망 전에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에게 충신이라고 알려진 성충이 유서를 남기기를 적국이 쳐들어올 경우 반드시 금강 초입을 선점해서 바다와 강이 만나는 그 입구에서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고 했던 겁니다. 의자왕은 말을 듣지 않았고 일본군은 시간 맞춰 오질 못했기에 실패한 반면 신라는 승리했던 거죠. 이렇듯 삼국통일전쟁은 비단 고구려 백제 신라만의 싸움이 아닌 최초의 동아시아 세계대전이었던 겁니다. 이제 신라가 한반도 중남부를 모두 차지하고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은 고구려의 후계국 발해가 들어서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데요. 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 한국의 국가들과 일본은 또 어떤 외교를 이어나가게 될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